베를린, 한 작은 카페. 찬바람이 불던 겨울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곡의 노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독일인 손님들은 귀를 기울였고, 한국인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안나는 궁금증을 감출 수 없었죠.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아빠가 그토록 한국을 사랑하시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한나입니다. 1985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 말 유학생으로 독일에 오신 분이에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아버지는 독일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해요. 당시 독일 유학은 정말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셨고 베를린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온 조용한 동양인 학생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아버지가 자주 듣던 한국 노래가 그들의 인연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저는 독일에서 자랐지만 한국 문화는 늘 제 삶의 일부였어요.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한인마트에 가고 저녁에는 한국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자주 들으시던 조용필의 노래들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베를린의 한 방송국에서 PD로 일하고 있어요.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일을 하면서 늘 한국과 독일을 잇는 이야기를 찾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이야기, 아버지의 청춘과 한국의 노래가 만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죠. 아버지와 저는 크로이츠베르크의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 카페는 독일 통일 직후 동독에서 넘어온 마리아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곳이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를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아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의 향수를 발견하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셨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나, 저기 창가 자리가 좋겠구나. 아버지는 늘 그 자리를 고집하셨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건 어머니와 처음 마주 앉았던 자리였다고 해요. 저는 따뜻한 코코아를, 아버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피커에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노래는 창밖의 여자. 아버지의 입술에서 노래 제목이 작은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카페 안은 노래의 서정적인 멜로디로 가득 찼고 마리아 할머니는 음악 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이 노래가 한국 노래라는 게 믿기지 않죠. 할머니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며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베를린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왔답니다. 요즘 손님들이 참 좋아하시네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커피잔을 매만지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1980년 처음 독일에 왔을 때였죠.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전부였죠. 그 중에서도 이 노래를 들을 때면 마치 고향의 누군가가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관심 있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제 어머니였죠. 오, 이 노래. 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반가운 듯 말씀하셨어요. 토마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들려준 그 노래네요. 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맞아요. 안내. 당신이 이 노래를 듣고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그때 당신은 슬프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노래라고 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평소보다 오래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당신의 청춘과 한국에서의 추억 그리고 어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한국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찻잔을 다시 채우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1979년 아버지가 처음 독일 유학을 결심했을 때는 한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해요. 시골에서 자란 아버지는 독일어 공부를 독학으로 하셨답니다. 매일 밤 라디오로 독일어 강의를 들으며 꿈을 키우셨죠. 내가 독일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에는 200마르크와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전부였단다. 그 중에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가 있었지. 당시 한국에서는 이미 히트곡이었거든.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웃으셨어요. 맞아요. 토마스가 기숙사에서 항상 이 노래를 들었죠.
처음엔 너무 시끄럽다고 항의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말을 이어받으셨어요. 당신이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얼마나 당황했었나. 그때 마리아 할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아, 그래서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가 최근 독일 방송에서도 소개되었어요. 특히 동독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노래가 이제는 베를린의 카페에서 울리고 있다니. 하지만 이 노래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매일 저녁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아버지가 회상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독일어 공부를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점점 공부는 뒷전이 되었어요. 도서관 구석에서 헤드폰 하나를 나눠 끼고 창밖에 여자를 들었죠. 토마스는 매일 다른 한국 노래를 들려줬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서관 창가에서 그래요. 그날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청혼했죠.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주머니에는 반지를 살 돈도 없어서 카세트 테이프만 하나 준비했어요. 창밖의 여자를 직접 노래해서 녹음한 거였죠. 글쎄, 이 사람이 발음도 어눌한 독일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내 창밖의 여자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여자가 되어주세요. 마리아 할머니가 감동한 듯 탄성을 질렀고 저는 부끄러운 듯 웃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토마스가 청혼했을 때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독일에서의 안정된 미래, 가족들의 기대, 그날 밤 있었던 일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졌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토마스는 제게 우산을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국말로 뭔가를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독일어로는 차마 말할 용기가 없어서. 비록 말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진심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의 미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결혼을 결심한 어머니는 부모님에게 아버지를 소개하셨다고 해요. 어머니의 부모님은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특히 심하셨죠.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독일 최고의 공대에 다니는 딸이 가난한 동양 유학생과 만난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셨대요. 내가 미쳤구나라며 호통을 치셨다면서요. 맞아요. 아버지는 토마스의 장학금이 끊기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거라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토마스의 진심을 믿었어요. 매일 새벽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잖아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업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더 반대하셨죠. 딸이 고생할까봐.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더 신뢰가 갔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시는 아버지께 인사하려고 일부러 새벽 신문을 우리 집에 제일 먼저 갖다 놓고. 결국 장인어른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3년이 걸렸지만 마리아 할머니가 TV를 켰을 때 마침 K-팝 그룹의 베를린 공연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네요. 아버지가 TV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한국 음악이라고 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지금은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이 한국 가수 공연으로 꽉 찼네요. 맞아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작년에 뮌헨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한국 차들이 가장 주목받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내가 왜 그때 한국 사위를 반대했는지 모르겠다고요. 마리아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카페에도 한국 음악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K-팝을 좋아하죠. 그때 그 창밖의 여자가 이런 변화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80년대 초반 제가 처음 독일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독일 친구가 제 카세트 테이프를 보고 비웃었어요. 아시아 음악은 시끄럽기만 하다면서요. 당시 한국은 올림픽도 치르기 전이었고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노래를 틀 때면 볼륨을 최대한 낮췄고 누군가 물어보면 일본 노래라고 얼버무리기도 했죠. 그런데 봐요.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 일정이었어요. 조성진의 피아노 리사이틀 전성 매진이래요.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이제는 베를린의 중심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생긴 일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베를린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에요. 음악으로 하나 된 독일과 한국이라는 주제로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양국의 음악 교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베를린에서 K-팝 플렉스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10만 장의 티켓이 30분 만에 매진됐다고 하더군. 40년 전 내가 창피해서 볼륨을 낮춰 들었던 그 한국 음악이 요즘 독일 대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게 트렌드래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우리 학교 동료 교수의 딸도 한국 음악 때문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안나, 그럼 서울에 가게 되는 거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그런데 아빠 저와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그 시절 명동에 그 카페도 찾아가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설레하셨어요. 명동에 그 카페가 아직도 있을까? 아버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조그만 다방이었는데 하지만 서울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 TV에서 봤는데 마천루들이 가득하더라고요. 한 달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공항철도를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세상에 내가 떠날 때만 해도 김포공항까지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였는데 서울역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수많은 사람들, 거리 곳곳에서 들리는 K-팝 음악. 여기가 정말 내가 알던 서울이 맞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아버지는 40년 전 그 다방을 찾아 골목골목을 누비셨죠. 여기였는데 아니 저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한 건물 앞에서 아버지가 멈추셨습니다. 명동 빌딩이란 글자가 선명한 고층 건물이었어요. 여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자리에 명동다방이 있었어. 내가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때였어요. 건물 1층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에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현대적으로 편곡된 버전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젊은이들로 가득한 카페였어요. 벽면에는 오래된 명동의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40년 전 이 자리에 있었던 명동다방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한 명동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명동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LED 전광판에서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왔고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놀랍다.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내가 떠날 때만 해도 이 거리는 어두컴컴했는데 지금은 마치 뉴욕이나 파리 같아. 우리는 을지로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방송할 때 한국의 발전상을 많이 다뤘지만 직접 보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들려주신 그 시절 이야기가 마치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그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가난한 유학생이었을 때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독일의 젊은이들이 K-팝을 들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와, 저기 보세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높이 솟은 롯데타워를 가리키며 말이죠. 이게 바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래요.
제가 베를린에서 방송할 때도 이 건물 소식을 전했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압도적이네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주시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게 지하철이라고요? 우리가 탑승한 지하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기본이고 와이파이는 터널 속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됐어요. 전철 안의 TV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역 안내는 4개 국어로 방송되고 있었죠. 베를린의 지하철은 이제 좀 낡아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이 속도가 놀랍구나. 베를린에선 상상도 못할 속도야.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정확성, 1분 단위로 도착 시간이 맞아떨어지다니. 옆자리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연신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 프랑스인 관광객이 이건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빠, 방금 강남에서 여기 명동까지 23분 만에 왔다는 거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들려주신 80년대 서울버스 이야기랑은 비교도 안 되네요. 특히 이 정확성이 믿기지 않아요. 제가 스마트폰의 지하철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뜨면 정말 2분 30초에 맞춰서 오잖아요. 베를린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깨끗하기도 하지. 아버지가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독일 지하철은 낙서나 쓰레기도 많은데 여긴 마치 호텔 로비 같아. 그때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분이 타시는 걸 봤어요.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거의 없어서 휠체어가 부드럽게 들어왔고 전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베를린의 지하철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타기 힘든 역이 아직도 많은데 제가 말했어요. 외국인 승객이 지하철 내 무료 와이파이로 실시간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관광객들은 열차 내 디지털 스크린으로 실시간 환승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저희 지하철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독일 갈 때만 해도 이 근처는 전부 논밭이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다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건물이 보였거든요. 이제는 삼성폰이 독일에서 애플보다 더 인기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군. 강남역에 내려 거리를 걷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저기 독일 관광객들이 BTS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땐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네요. 아빠, 저기 보세요. 제가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을 가리켰어요. 세상에, 이 시간에도 영업을 하다니.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그때 오토바이 배달원 여러 명이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배달 문화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부러워했던. 우리는 길거리에 있는 24시간 포장마차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에선 외국인 관광객들이 새벽에도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에 감탄하고 있었죠. 베를린에선 90만 돼도 뭘 사 먹기가 힘든데 이런 문화는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가 포장마차예요. 제가 조그만 천막 아래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학생일 때 자주 오던 곳이지. 아버지가 정겹게 웃으셨어요. 물론 그때는 이렇게 깔끔하진 않았지만.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다가오셨고 아버지가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하셨습니다.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오뎅 한 접시요. 아빠 전 저거 먹어보고 싶어요. 옆 테이블에 쫄면을 가리켰죠. 음식이 나오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베를린의 한식당에선 맛볼 수 없었던 그 맛이었거든요. 매콤달콤한 이 맛이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맛이에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포장마차에는 한국인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꽤 많아 보였어요. 재미있네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40년 전엔 외국인들이 이런 포장마차 음식을 꺼려 했는데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됐나 보구나. 내일부터 한국 음악의 세계화 과정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제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K-팝 아카데미부터 시작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연습생들이 한국에서 꿈을 키우는 곳이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싱 시스템도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우선 한국만의 독특한 트레이닝 시스템이요. 외국인 연습생이 말하길 노래, 댄스는 기본이고 언어까지 체계적으로 배운대요.
그리고 한국의 음악 제작 기술. 작년에 빌보드 1위 한 그룹의 프로듀서를 만나기로 했어요. 기술력이라. 내가 떠날 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던 나라가. 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유튜브 조회수예요. BTS의 뮤직비디오 하나가 24시간 만에 1억 뷰를 기록했대요. 이건 독일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엄청난 취재거리가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스케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최첨단 K-팝 공연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홀로그램과 AR 기술을 결합한 무대. 베를린의 공연장 기술진들도 이걸 벤치마킹하러 온다더군요. 그리고 SM타운에서는 AI 작곡 시스템도 볼 수 있대요. 전 세계의 음악 트렌드를 분석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음악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줄이야.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더 대단한 건 있어요. 제가 신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비틀즈 기록을 깼대요. 그리고 블랙핑크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을 매진시켰고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들려주신 그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변화예요. 참, 저희 마지막 촬영은 K컬처 엑스포래요. 80여 개국에서 온 팬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현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음악이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겠죠?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안나, 취재는 잘 마무리됐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네, 믿기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40년 전 한국을 떠나신 아빠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BTS는 그래미 무대에서 공연하고 블랙핑크는 코첼라 헤드라이너였고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세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게 만들었죠. 베를린으로 돌아가면 이 다큐멘터리가 큰 화제가 될 것 같아요. 4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인의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이야기. 제가 직접 보고 느끼지 않았다면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이제 내가 이해하겠구나. 내가 왜 그토록 자랑스럽게 한국인이라고 말했는지를.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핏줄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릴 땐 그저 혼혈이라는 단어가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유학생이었던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동경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씀하시던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뿌리의 반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베를린에서 안나 김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 전 한국을 떠난 한 청년의 카세트 테이프가 이제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K-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특별한 추억의 노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포켓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빛나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